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내일이라도 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전국을 저희가 조망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이 문제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적으로 이어져서 국회의 시간을 확대히 쓰지 않고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협치 요정이었군요. 네. 협치 요정의 이번 판단이 주목됩니다. 자, 오늘 관심의 화제의 인물 민영배 의원 또 박병석 국회의장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자, 우선 민영배 의원의 탈당, 위장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국회의 입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절차도 중요하고 어떤 하나도 사실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그 행태가 지금 이 탈당이라는 건 위장 탈당인 건 뭐 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꼼수죠. 꼼수 중에 꼼수. 저는 무리수도 아니고 그냥 꼼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양자 의원이 저렇게 나올 줄을 몰랐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저는 양양자 의원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민주당이요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아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양양자 의원을 빼고 억지로 거기다 갖다 놓으신 분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분을 빼고 다시 지금 그 같은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지금 그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그 양양자 의원 자리에다 지금 놓겠다는 지금 어떤 하나의 방법론적인 건데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차라리 진짜 이거는 국회를 없애버려라. 172석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보는 이 행태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저는 그 눈에 불 보듯이 뻔하고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5년 내내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3번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있었고요. 김진표 의원을 집어넣었죠. 김종민 의원이 빠지고 그리고 양양자 의원이 그 다음에 있었고 이제 3번째가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이 3가지 조치를 했는데 일단은 이 법안을 꼭 통과하겠다는 방침이 섰으면 이렇게 법사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대표단의 패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양양자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양양자 카드를 안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양양자 의원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위장 탈당까지, 꼼수 탈당까지 했어야 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저도 동의하고 검찰의 관찰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초치기로 5월 3일까지 초치기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반성이 지금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전술과 전략, 방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내부 반발이 분명히 있고요. 저렇게 되면은 정말로 소수의 강경 지지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방침이 과연 맞는가라는 자성과 성찰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지금 이미 그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어저께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사실상 모든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인데 제가 지금 현역이 아닌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현역이었다면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꼭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 아니면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검찰개혁 안 할래. 그리고 정말로 좋은 안을 내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신 의원님도 그런 것처럼 범여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하고요. 그 두 번째 녹취입니다. 그 목소리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정수에 맞춰 꼼수 탈당한 민영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 없이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고요. 광주 지역구인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 민주당의 모임인 철험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이런 의원들하고 이제 같은 모임에 소속돼 있고, 그래서 양향자 의원이 철험회가 지금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의 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향자 의원의 저 얘기, 저게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나왔거든요. 양향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 응했고 응하면서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저기다 털어놨기 때문에 저 얘기는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취소한다고 해도 저 취소 자체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인터뷰는 당내에 주는 파동은 물론이고요. 지방선거에 주는 여파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아주 법률 입법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큰 작전을 하면서 양향자 의원의 의중도 물어보지 않고 사보임을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마 책임론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원내대표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 지금 인터뷰는 굉장히 메가톤급의 폭탄을 지금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그 인터뷰 내용이 라디오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는 보여드렸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철험회 같은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특히 강경파 모 의원은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다. 다른 분에게서는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라는 그 양향자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민주당도. 이렇게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결국 속내가 나왔잖아요.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법 처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그 속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물속에서는 지금 의원들한테 접촉해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강요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에 그 사인하신 분이 민주당 전원이 다 사인하셨잖아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어떻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들이 표출을 그렇게 마음속 표출을 안 하고 전부 다 이 법안에 사인했다는 건 그 내부적으로 단속을 지금 그 지도부가 다 하면서 막 이거 20명 깜빵 보낼래?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이 법안에 사인해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지금 그 민주주의를 늘 외치던 분들이 민주주의 핵심이 이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뭐 독재 타도했던 젊은 날에 했던 그 운동권 하신 분들이 결국은 그분들 손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박병석 의장께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서 민주당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 협치 요정의 판단, 선택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처음에 들려드리려고 했었던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한 그 목소리, 그게 지금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먼저 들려드렸던 이제 그게 앞으로의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망, 두 분 전망을 듣겠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양양자 의원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본인도 양해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을 어제 오전에 제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섭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또 하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민영배 의원의 그 탈당, 임시적 또는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은 저는 좀 분노가 됩니다. 스스로 무너뜨려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라는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과연 설명 가능할까? 네, 조정훈 의원은 범여권, 현재 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의장에게 요구를 했고 이르면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법사위를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먼저 신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박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요청을 하겠죠. 내일 바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여야의 더 원만한 합의를 요청을 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박병석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것이 이제 본회의의 결정의 분수령이 될 거고요. 박 의장은 지금까지 굉장히 원만한 성품을 지녀왔고 대전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또 10분 활용을 해서 여야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참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인데 지금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일생일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제가 섣부르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마지노 데이트라고 그럴까요? 마지노선은 결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5월 3일
국무회의에 가려면은 다음 주 안에는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마지노선까지 그 마지노 날짜까지 계속 박 의장은 고민을 할 겁니다.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중간은 없거든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박 의장의 고민이 아마 요새 밤잠을 설칠 정도로 힘들 거예요. 지금 네. 아마 뭐 그분의 성품상이나 품성을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마 거의 잠을 못 자고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법사위 통과하려면 여야 의견이 엇갈리니까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넘겨서 거기서 최장 90일 동안 이제 수기하라는 것인데, 여야 3대3 동수로 해서 하라는 건데 이제 야당 몫으로 무소속 의원이 이제 민영배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어저께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사실상 법사위 통과는 이제 시간만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를 빨리 마친 뒤에 이르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이제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결국 뭐냐면 90일 동안 우리 법에 의하면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거기서 충분히 토의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강제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6분이니까 네, 네. 3명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중에 1명만 무소속 의원이 찬성에 가담해 주기만 하면 그거는 강제로 90일을 안 채우고 빨리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영배 의원을 강제로 탈당시켜서 지금 이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박병석 의장이 요 1단계는 오케이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끝 마지노선까지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박병석 의장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박병석 의장이 결국은 민주당한테 굴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친정인 민주당.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네들끼리는 그 카르텔 안에서는 배신자로 또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이기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2단계는 뭐냐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했느냐.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그렇게까지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부담을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주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옛날에 그 민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이 자기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멈추라고, 이건 아니다, 경악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발 여기서 그 민주주의 절차는 국회에서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국은 친정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 고민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김호수 총장하고 70분 면담을 통해서 네. 애매모호한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법은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그 설명의 결론은 행간을 읽어보면은 나한테 이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라는 얘기거든요. 나한테까지 가지고 오지 말고 하여튼 국회에서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진짜예요? 지금 서로 방점을 다른 데 찍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하라고 그랬다, 아니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를 놓고 지금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법은 이게 참 아주 저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화법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가? 지금 뭐 대통령으로서의 날짜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정도가 나왔으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분명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대통령의 그 성격상 끝까지 저렇게 애매모호한 화법을 해가지고 지금 다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은 신문들도 다 헷갈려 있거든요. 이건지 저건지.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독해를 하지 못하는 우리말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금 더 분명한 태도를 대변인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참, 제 임기 직전에 이 안건이 책상 앞으로 오는 것, 뭐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께서? 박병석 의장하고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는 거죠. 이제 뭐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5월 3일인데 똑같은 고민을 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낼 텐데 그 결론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그대로 사인해서 일단 시행을 할지 이것도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어제 그 복기왕 전 청와대 비서관 이분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몇 달 전까지 했던 네. 분이 출연했었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박병석 의장의 지금까지 그 모습을 보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사위 거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절차만 거치면 상정될 것이다. 그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박병석 의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뭐 그럴 겁니다. 아마 뭐 법률적 그 타당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 꼼수 절차를 거친 거를 이거를 합법적인 절차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 꼼수 절차는 이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또 갈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박병석 의장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사실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5년 내내 하신 게 뭐였냐면 늘 말씀하시는 게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말하자면 그 가장이 한 집안의 가장이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문제를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바라보듯이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은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가장의 말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으로서 이웃집 남자가 아닌 가장으로서 내가 내 집안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책임감을 지고 해주시길 정말 바라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은 이 법안의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신 거는 저희가 다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당사자인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국민께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주시면 저는 국민들이 그걸 기억해서 서로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래도 대통령께 그렇게 하는 건 심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진행되는 전개되는 상황 계속해서 주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선거에도 네. 민영배 의원 탈당이 지방선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시간이 사실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논쟁이 계속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꼼수다, 뭐 이게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다라는 이 얘기가 되면은 대개 지방선거 이제 광역은 좀 덜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랄지 뭐 이런데 수도권에서는요 굉장히 표 차이가 적습니다. 3,000표, 뭐 많아봐야 5,000표 내외로 지역구가 되게 서울을 예로 들면은 한 구가 40만 이상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3,000표, 5,000표 차이로 표가 갈리는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서울 시내에 기초자치단체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앙당의 향배에 대해서 또 이 문제와 함께 공천 갈등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중앙당이 소음과 소란의 근원지가 될 경우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공천 갈등 문제는 좀 중앙당에서 잘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나온 분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정치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이렇게 혼란이 계속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 맞죠. 국민의힘에는 유리한 정국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거를 극적으로 박병석 의장이나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에 따라서 또 민심이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건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출렁거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거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건 안 된다. 만약에 올라왔을 때요. 나는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위헌적이다. 위법적이고. 그래서 난 대통령으로서 이걸 통과시킬 수 없다. 거부권 행사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그래도 살아있다. 대통령이 마지막엔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론이 여태까지 불리했던 여론이 다시 또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이걸 지켜볼 수 있지 지금 단정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도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진심으로 조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전술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진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방송이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전술 전략을 피면 다 아세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그래서 골수 지지층들을 잡아야 선거에 이긴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 포기하면 그것이 이제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그건 근데 항상 보면은 선거라는 건 지지자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어렵거든요. 특히 수도권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슈에 반응하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는 중간층의 어떤 합리적 소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은 선거운동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요. 결과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장 공천 문제는 오늘 이르면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는데 계파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고문 출마설 관련해서 성남시장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출마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 때부터 이재명 후보 출마설이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설이죠. 출마설이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 여러 군데가 지역구가 비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남시장은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은수미 지금 현재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래서 성남시장 공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까지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인천만 관련됐던 게 아니고 지금 성남시가 돼 있고 또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은혜 의원 지역구까지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일이면 결정이 나겠죠. 이렇게 돼서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기 등판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고 복잡해졌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근데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안착이 됐으면 괜찮은데 서울시의 국회의원들 내지는 서울시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반발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안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 예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어저께 송영길 후보가 이걸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송영길 후보 본인의 지금 문제거든요. 본인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에 근거를 둔 민주당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규책 사유가 있는 것을 갑자기 이걸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더 난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도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 전략공천 받으면 그 자리 비고 또 김은혜 의원도 분당이 또 지역구니까 이번에 만약에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또 그 자리가 비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이번에 재보선 함께 치러집니다. 6월 1일에. 그래서 거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기지사는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네. 그 윤석열 그 당선자께서 경기도에서 패배했어요. 네, 네. 한 5% 차이로 지금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인물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말로 격렬하게 좀 그 내부 경선을 좀 통해서 한 분이 되시면 그분이 그래도 다시 도지사를 탈환해 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은혜, 그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두 후보께서 지금 경선 중이거든요. 네, 이제 곧 네. 발표가 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되게 셈법이 복잡한 거예요. 아까 아시겠지만 그 분당은 갑을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성남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차출이 되면 여기 또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되면 분당에 지금 두 지역이 다 비게 돼 있어서 이게 네. 지금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지역에 만약에 이재명 우리 전 대선 후보께서 나오시면 이게 지금 경기도 선거가 지금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지사를 지내셨고 지금 대선에 이제 참패를 하신 그 이재명 후보가 과연 분당에 나와서 네.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참패는 아니죠. 네, 패배, 하여튼 그냥 패배. 네, 그냥 네. 패배. 네, 그 패배를 하신 분이 네. 과연 나오셔가지고 다시 지금 또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아니 이건 지금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네. 그 과연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앙의 선거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중앙이 아까 검수완박이요. 지금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그 양양자 의원의 지금 속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뭐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경기도를 경기도만으로 보긴 좀 어렵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의 그 지방선거와 민심에 영향을 줄 변수가 청문회 전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새 내각 청문회 일정이 잇따라 정해지고 있고 오늘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회까지 가고 거기에서의 국회 판단을 뭐 당선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관측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 전국 또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뭐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윤 당선인이 또 옆에서 그걸 아마 고개를 끄덕인 것 같은데 이건 저는 뭐 패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여러 개 건드렸어요. 학교 문제, 특히 또 편입학 문제 건드렸죠. 병역 문제 건드렸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한 행적이 좀 이상한 대목이 많이 드러나서 이 지명자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미처 몰랐던 일들이 지금 지명자한테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일단은 검증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내 맘대로 하는 인사에서 지금 첫 번째로 드러난 건데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드러날 거고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전국이 지금 18개 부처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 내정자하고 해서 19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벌어지게 되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이 선거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 정호영 지명자는 본인이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당선인이 얘기를 한 만큼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야 윤석열 행정부에 그래도
부담을 덜 주는 것이 될 텐데 청문회에 올라가면요.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다시 틀어야 되거든요. 그걸 전 국민이 또다시 듣고 또 지명자가 뭐라고 변명을 할 텐데 이 변명이 지금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엊그저께 그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이 출연했었거든요. 그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었던. 그러면서 그 당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그게 다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해명을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분은 해명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청문회에 가서 만약에 여러 이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그 해명하는 그 과정이 국민들께 더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청문회 가시기 전에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게 제 입장이고 아마 우리 최고위원들 중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무슨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 뭐 이거는 이렇게 해명하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명하시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께서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그 청문회 과정과 여러 가지 오면서 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정말 저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권 교체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 정권 교체 해주신 그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아마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들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조차도 우리는 정말 여기서 이건 아니다라고 빨리 국민들께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빨리 손을 털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청문회까지 가시지 마라. 빨리 지금 멈춰라. 네. 하루라도 빨리 멈추시는 게 우리 당을 도와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를 도와주시는 거고 미래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거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세 번째 인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맨 처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 그렇군요. 예, 1호. 예. 아니 꼭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다 마음속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장소에서 먼저 말하느냐. 그런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네, 네. 그러면 2030이 조국 전 장관 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 김용태 최고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김용태 최고는 청년으로서 이 땅의 청년들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먼저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이번에 잘했다 저는 그렇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자, 끝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본 두 분의 그 소회랄까요, 소감이랄까요, 뭐 이 상황을 본 그걸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예능 프로 중에서 지금 톱급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야가 경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모든 캠프가 다 접근을 해서 한번 좀 얼굴 좀 비춰주자, 비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이낙연 캠프에 제가 일할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유는 정치인 특히 경선을 앞둔 분, 대선을 앞둔 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내부 방침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네. 그건 좋은 방침이고 앞으로도 그 방침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선선하게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는 아니지만 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괜찮다라는 아마 이것도 꼼수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정치인은 안 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지킨다면은 좋죠. 그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깬 것은 일단 잘못됐고 그것이 시청률에서도 아마 나타난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도와줘야지 정치인들이 자꾸 가서 찔벅거려서 거기에 좀 우리도 숟가락 하나 얹자 이런 태도는 맞아 보이질 않고요. 그건 당선인 측에도 손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방송사 측에도 손해고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이유로 그때 이제 성사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CJ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최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네. 좋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도 다 있어요. 네. 그걸 아마 다 알고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출연 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섭외가 들어오고 이제 나간다. 그러면 나갔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잘 된 거다. 왜냐하면 이미 결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측면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출연을 했으니까 왜 국민들께 더 가까이 가서 그다음에 예능 프로에서 그다음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가는 대통령. 저는 그거로서 이번 건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다 보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고 저도 사실 아직 안 봤고요. 한번 보시죠. 보시고 네.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해 이튿날인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다음 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 21일 정상회담을 한 뒤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을 놓고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된 이후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밤샘 농성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인수위가 확실하게 답을 한다면 당장 시위를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는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부 대책이 나온 뒤 불과 2주 만에 60대 환자가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넷플릭스 주가가 하루 만에 35% 폭락하면서 우리 돈으로 6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 방한해서 이튿날인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서 21일 정상회담을 한 뒤에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을 두 나라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20여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단체는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근길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면서도 인수위가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시위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식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확실한 답을 준다면 당장이라도 시위를 멈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시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수위가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다시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며 서울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는 것은 비문명적인 것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다시 1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9만 867명,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6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9만 836명, 수도권이 46%, 비수도권이 53%였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7만 4,083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 9,750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3%포인트 떨어진 40.7%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9%,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44.5%입니다. 지난해 말에 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확진이 됐더라도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 대책이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60대 환자가 또다시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A씨는 코로나에 걸린 67살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입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비닐봉지에 쌓여서 와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진짜 비인간적입니까, 정말. 어떻게든 치료해서 뭐 이렇게 살아나셨으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기회조차 아예 없는. A씨 아버지는 투석 환자였습니다. 주 3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석을 받아야 하지만 투석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먼저 거절당해 가족들이 사방팔방 다른 투석 병상을 알아봤지만 코로나 환자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밤 9시쯤 아버지는 피가래를 토하며 의식이 혼미해졌고 경기 김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제대로 손도 못 쓰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등져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했을 것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바로 오자마자 칼륨의 수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투석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을 밤새 투입을 했었고 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제 새벽에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불과 10일 전 정부는 투석 환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충하고 확진자도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진된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하여 평소 다니던 투석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먼저 다니던 병원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확진자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확진자를 관리하는 보건소도 입원 병상을 찾아봤지만 병상 부족으로 하루 지나야 입원할 수 있었고 투석 가능한 병원은 수도권 전체를 뒤져봐도 나흘 뒤가 가장 빨랐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음압투석 병상은 574개로 전체 투석 환자 수 10만 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확진자 중 투석 환자가 한 명 있어요. 그 투석 기간을 알아보려고 계속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투석이 되는지에 다 전화 돌려보고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족들은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제기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 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미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맛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20일 오후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스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시험용 탄두가 캄차카 반도에 예정된 지역에 명중했다면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험 발사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보고회에서 오랫동안 세계에서 사르맛을 필적할 무기가 없을 것이라면서 쇼이구 국방장관을 칭찬했습니다.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ылу 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и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미국 정부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사르맛의 시험 발사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said today that we did not deem the tes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the timing and the scope of Russia's missile tests do not influence our approach to countering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사르맛은 최대 사거리가 18,000km로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르맛이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해온 무기를 전쟁 중인 이 시점에 시험 발사한 것은 외부 위협과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튼튼한 대비를 강조하는 내부 단속의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러시아군이 다음 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 공격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공격할 경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병력을 뺀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Среди них уничтожено 31 пункт управления, 6 складов горюче-смазо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910 опорных пунктов и районов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живой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이 돈바스 공격을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만큼 보급이나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북부에서 철수한 부대를 재편성하는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공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이 공격을 서두르는 건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전쟁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도 러시아군의 이 같은 성급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병력 규모도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화력 면에서는 러시아가 현재 월등히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서방 측으로부터 무기를 빨리 지원받아서 배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Зокрема, систем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артилерійських систем і снарядів до них, бронетехніки та інших речей, про які усі на Заході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ь. Чим швидше Україна отримає цю допомогу, тим більше життів ми зможемо врятувати в Україні. 서방 측은 돈바스 전투가 본격화됨에 따라 무기 지원과 사용법 전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2025년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발사체인 아르테미스 1호가 최종 점검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발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1호. 올여름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우고 달로 떠나기 위해 최종 리허설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1호는 최종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발사대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액체 수소 등 로켓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3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2단 로켓의 헬륨 역류 방지 밸브에 문제가 생겼고 이후 1단 로켓에만 연료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번엔 수소 누출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테미스 1호는 다음 주 조립동으로 옮겨져 부품 교체 등 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계획했던 6월 6일에서 16일 발사가 어려워졌다며 이후 로켓이 달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시기는 6월 29일에서 7월 9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 think the earlier June window is challenged at this point. Mike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later windows if you want, but we're really taking this a step at a time.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애초 지난해 발사를 목표로 삼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뒤로 늦춰진 데 이어 이번엔 기술적 문제로 또 밀린 상황입니다. 50여 년 만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인 아르테미스 3호의 발사 일정도 이미 1년 연기된 상황입니다. 당초 2028년이던 발사 일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으로 앞당겼지만 협력 민간업체 블루오리진과의 소송으로 제때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아르테미스 사업이 늦게나마 재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넷플릭스의 주가는 35% 폭락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주가가 35.1% 폭락했습니다. 거의 18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입니다. 한 주에 226달러 19센트의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40억 달러, 약 6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0 years of fabulous growth at Netflix has finally hit a wall. Netflix stock over the past 6 months or so is down about 65 or 70% from its peak. 넷플릭스는 전날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0만 명 줄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감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플릭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 결정이 가입자 70만 명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 쇼크에 월가투자은행 등 최소 9개 업체는 투자 의견을 잇따라 강등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장주로서 한계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은 다음 달 3, 4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경기동향 보고서를 현지 시간 20일 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총은 지난 14일 402조 9,60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인 2,131조 원 대비 18.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18%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 2019년 6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보다 부진한 때문으로 올해 들어 코스피가 8.7% 하락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13.9% 떨어졌습니다. 취재인 팩트, 먼저 계곡 살인사건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윤혜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이은혜 조연수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은혜와 조현수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들이 구속된 뒤 첫 조사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검거된 이후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국선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선 이들의 진술 태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로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했다는 자백을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이은혜는 그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보거피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은혜와 조현수가 보거피를 왜 이만큼 넣었는데 죽지 않느냐며 대화를 나눈 기록을 확보했는데요. 살해 공모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인 만큼 진술을 거부해온 이은혜가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이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술서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나 남편 윤 씨에 대한 사과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현수도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살해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계곡에 같이 갔었던 그 사람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이 숨졌을 당시 이은혜와 조현수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현수의 지인 A씨인데요.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재작년 12월 이은혜와 조현수와 함께 이 A씨에 대해서도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이었지만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남편이 삼행했을 당시 이은혜와 조현수가 실제로 다이빙을 강요했는지 또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은혜와 조현수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씨가 조현수와 오랜 기간 지인으로 지내와 쉽게 검찰에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검찰은 우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계획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검찰은 가평계곡 외에도 같은 해 양양 펜션과 용인 낚시터에 함께한 지인들을 상대로도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세 차례 살인 시도 전 이은혜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보험금 실효를 번번이 되살려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최소 4개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 사망 직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실효를 되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변인 진술이나 증거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혜리 기자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은혜, 조현수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2일 밤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외곽 숙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타인 명의의 카드로 숙소비를 결제했는데 검찰은 이 카드 명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와 동행한 지인 2명이 이 해당 카드의 명의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은혜와 조현수가 은신처로 사용한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을 계약해준 지인 등 현재까지 조력자로 꼽히는 인물은 최소 4명입니다. 피의자들이 공개 수배 중인 것을 알고도 도주를 도왔다면 조력자들에게도 도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조력자들을 상대로도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YTN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를 비롯해서 3명이 금품을 줬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여성이 김 시장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접근했다는 사실이 YTN 단독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나오십시오. 네, 전국부입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 측근은 현금과 새우 상자를 52살 여성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당시 새우 상자를 전달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11월 23일 낮 1시 50분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하얀 상자를 도로가에 내려놓습니다. 이후 흰색 승용차를 몰고 온 여성이 상자를 옮겨 싣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틀 앞선 11월 21일에는 김 시장 배우자의 또 다른 측근이 비슷한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금품을 건네받은 A씨는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시장 배우자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지난 1월 김 시장 배우자와 주변인 조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 시장 부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포시장의 배우자 측이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게 정치 공작이었다면서 A씨를 맞고발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목포시장 배우자 측, 그러니까 고발인 측은 A씨가 재선에 나서는 김 시장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당선 무효 유도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인 측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김 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선거 홍보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금품을 전달할 당시에도 시간에 맞춰 특정 장소로 두고 갈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노란색 버스 뒤로 와라. 그 내려서는 또 벤치가 있는데 이 벤치에다 좀 놔주라.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수상하게 조금 꼭 여기 꼭 그 시간 그런 게 조금 아무튼 수상적인 거는 있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21일과 23일인데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받은 게 같은 달 25일입니다. 이 김 시장 측은 A씨가 신고 당시 새우 상자를 건네는 사진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촬영을 위한 차량도 동원됐다며 조직적인 공작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떨치기 위해서 이런 공작 정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어느 정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로 정책을 통해서 정책 선거를 통해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돼야 되고. 네, 경찰 수사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도 A씨가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 유도와 기부 유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차량 세대가 동원된 것으로 의심한 경찰은 영장을 받고 렌트 차량과 차량 명의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와 관련된 인물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세대가 뭐 동원되고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확인해가지고 뭐 일부 더 제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도 있고요. 공범사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당시 A씨를 제보자로 보고 포상금 1,3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지급했는데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짬짬이 등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포상금 회수와 철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730선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미국 경기의 견고한 성장을 전망한 연방준비제도의 자신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930선에서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지수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이 호실적을 보이며 다우지수는 상승했지만 가입자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35% 넘게 빠진 넷플릭스의 폭락은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등 기술주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미 국채금리 하락과 여전한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상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 1,237원까지 올랐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Let's 코리아 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기 성과 매출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마스크를 벗는 순간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는 동시에 공격하니까 미세먼지 청정 엔진 바이러스 선제 공격 엔진 만나다 강력하게 신개념 공기 케어의 시작 세스코 공기살균 청정기. 오늘부터 운동! 눈부리겠지. 홀스 먹고 정신 차려!
비타민 C! 홀스! 우리는 돌게 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이,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 오늘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초미세먼지는 오후 들면서 많이 옅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봄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 자체는 어제만큼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따뜻합니다. 다만 고온 속에 산불이 비상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지만 비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 주변에서는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등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초속 25m 이상의 양간 지풍까지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